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성탄 연휴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를 했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또 대통령의 지난 주말 또 회동이 있었다는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고요. 추미애 장관이 이미 징계위에 징계안을 내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가 뭐 곧 수리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 일각에서 많이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만간 결단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인사와 관련된 게 참 물어보면 어려워요. 저도 뭐 언론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일단 뭐 검토하겠다고 했죠. 근데 아마 이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공수처장 임명에 법무장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바로 또 장관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대행 차관이 들어갔을 경우에 뭐 절차적 정당성 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 공수처장 임명은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기 인사가 1월에 있거든요. 검찰 네. 인사가 보통 1월에 해서 2월에 시작되는데 이게 뭐 항상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아마 이제 이것도 차관이 했을 경우에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여러 뭐 장관들이 이제 개각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명만 또 하기보다는 뭐 한다 그러면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현근택 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12월에 어렵고 1월 초순도 어렵다는 취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 공수처장 후보가 임명될 때까지 그리고 1월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오랫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갈등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직무 배제부터 징계 처분까지 해서요. 이제 한 1개월 이상은 그게 정점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두 번 다 집행정지를 받아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잠정적으로 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한테 피로감, 사회적 혼란, 검찰 조직의 불안정성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짚어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동부구치소에서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법무행정, 그 추미애 장관이 항상 강조하시는 법무행정 있잖아요. 그 법무행정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교정행정이에요.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에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밀집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무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이게 윤석열 총장 사안이 없더라도 보통의 경우라도 동부구치소 사안만으로도 경제 사유예요. 사실은. 근데 뭐 너무 다른 큰 사안이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다지 얘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건 경질 인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인사 수요, 예를 들면 박영선 장관이 뭐 사의를 표명한다든가 뭐 개인적인 뭐 이렇게 꿈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인사 수요가 있어서 뭐 개각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생각하셨을 때 일정 부분 이제 개각이 필요한 부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추미애 장관은 여러모로 경질 사유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동부구치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뭐 교정본부가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 문제도 뭐 장관이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관이 뭐 어떤 조치를 잘못 지시했거나 아니면 뭘 했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동부구치소 문제가 정관의 문제인가는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 자체가 일단 약간 집단 시설을 하게 돼 있고 다 나왔다시피 외부인이 어쨌든 들어오면서 문제가 밝아진 거거든요. 일단 구치소장이 과연 적절했는지 현장에서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이 어떤 걸 만약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든지 모르겠지만 또 구치소의 문제를 제가 보기에 뭐 장관이 책임질 일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구치소 내에도요 보건 담당 의사들도 있고 예. 또 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빨리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정 행정에 있어서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독거를 시키고 어떻게 격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요 구치소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동부구치소의 특수성 때문에 여긴 밀집시설인데 동부구치소장 혼자 결정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격리를 해요. 제가 뭐 이거는, 구치소장 예. 책임이라 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장관이 누가 물론 책임을 져야 결과적으로 되겠어요? 책임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뭐 결과적으로 넣었으니까 장관이 책임져라. 그건 제가 보기 좀 가혹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결과적인 게 따진다 아니라 그러면 절차적인 코로나 거예요, 발생한 저도.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밀집 시설에서 일어났을 때 교도관이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조처들을 살펴봤을 때요. 이런 밀집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확산될 거라는 건 너무나 명약관화한데 거기에 네. 대해서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 애초에는 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부분 어쨌든 간에 네, 그 결과적으로 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론에서 또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 사의 표명을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다가 지금 구치소 확진자 논란까지 갔는데 다음 얘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그 보시는지요?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저희가 인사가 좀 어렵죠. 저도 사실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예. 진짜 들은 바도 없고 지금 이제 뭐 지금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아마 이제 백신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찌 보면 이제 사전에 확보 못하는 게 정책적인 문제 실패가 있는 게 아니냐. 노영민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뭐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도 나오는 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뭐 부동산 문제든 백신 문제든 윤석열 총장 문제든지 간에 분위기 쇄신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 동의하고요. 근데 누가 과연 교체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백신 확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보겠는데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상적인 그런 인사의 차원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전국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갈등 구도가 워낙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통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청와대로서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나 미국 대통령들도 얘기를 해보면 참모를 특히 청와대 스텝, 백악관 스텝을 교체할 때 힘들대요. 계속 옆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이제 장관들보다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밀접도가 밀접하니까. 근데 그런 면이 있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쇄신을 해서 뭐 여론을 이렇게 좀 환기시킬 필요도 있고 이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백신 확보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오늘 정도는 뭐 800명 정도지만 그 전에는 또 1000명대이면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망자가 많았었어요. 예. 사망자가 지금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사망자가 많은데 백신 확보가 분위기 쇄신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참담한 얘기죠. 네. 사망자가 이렇게 나가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아직 치료제는 정확히 개발된 건 아니고 그리고 백신이 좀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는 방역을 믿고 있었는데 방역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사망자가 느니까 이제 예상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그 분위기 쇄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신상필벌을 해야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는 후반기로 접어들었으니까 레임덕이 오내 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지율도 그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 야당에선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더 안 움직일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백신 확보도 지금까지 다 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과제예요. 공무원들한테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냥 책임을 지우라 이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할 사람들을 데려가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될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예. 메시지를 인사로 주셔야죠. 그래서 좀 희망을 주셔야 되지. 뭐 말씀하셨지만 백신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으로도 지금 국민들은 그 부정평가 보면 대통령 그 국정 수행의 부정평가의 상당 부분은 예. 이제 부동산이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내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보여주실 때다. 말씀하실 때 절망의 이제 골목 터널 끝에 왔다 이렇게 지금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로도 또 보여주셔야 된다 싶습니다. 예.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들끼리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대화하는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분, 뭐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종합이 돼서 당의 입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탄핵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런 목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원래 김두관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뭐 민주당 내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박주민 의원의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굉장히 무모한 주장이라는 오늘 평가를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헌재에서 과연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정치적인 역풍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저도 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탄핵이 적절한가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과반은 되겠죠. 근데 아마 현재 우리 탄핵 사유가 보면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징계 절차라든지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탄핵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형사 절차 진행 중에 탄핵이 결정됐거든요. 근데 문제 삼는다면 아마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는 이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지금 수사 방해라든지 아마 뭐 감찰 방해 이런 것도 아마 감찰 규정 위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큰 틀로 보면 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헌재로 가더라도 이게 뭐 임기 내에 내년 7월까지 전에 결정은 안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야당 일각에서 비판한 것처럼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행정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결국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동일한 사유로 물론 법적으로는 징계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이긴 하지만 지금 징계 절차에 이제 재판에 다투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헌재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또 같은 거 가지고 2번 사용한다. 이렇게 어쨌든 비판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야권의 이제 대권 주자 1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의사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한다든지 계속해서 아니 또한 어떤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별개의 사유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헌재로 끌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결과를 좀 보시면요.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36.7% 그리고 부정평가가 다소 오르면서 59.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이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40대 여성 모두 하락한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두하 의원님 그 원인을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주를 보면 뭐 이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산재에 있는
있는 데다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었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 부분은 신문이 계속되고 아마 이 여론조사에는 너무 늦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반영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난 게 사실은 그날이 수능 성적이 통지되는 날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자기 성적이 통지되는 날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40대나 여성 뭐 또 50대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일정 부분 학부모 세대거든요.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그 징계 문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그 20대도 젊은 세대들도 또 부정적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나 아니면 지금 그 정부의 행동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도 사실 김두관 의원 얘기를 아까 탄핵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이제 다른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예. 김두관 의원이. 그러면서도 당원들하고 의사소통을 당신은 많이 하는데 당원들도 바라는 바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김두관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도 사실은 이제 김두관 의원의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양대 전 총장한테 전화를 하고 해서 논란의 당사자죠. 논란의 예. 당사자인 사람들이 탄핵 얘기를 하니까 아까 뭐 현근택 변호사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는 거 아닌가. 그럼 무슨 의도로 직무를 정지를 자꾸 시키고 싶어 하냐. 이런 의문을 야권에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정평가 내지는 이제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도 왜 저렇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들의 생활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나온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고 좀 부정적인 뭐 여론이 많다 싶으면 단순한 여론조사일 뿐이다라고 애써서 좀 이렇게 평가절하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수행평가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번에 국민의힘 출범 이후에는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4.5%포인트면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격차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당연하죠. 어차피 정치라는 게 국민의 어쨌든 지지를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뭐 여당의 지지율이 같이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4년, 5년 넘어갈수록 떨어지게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41% 당선되는데 그 이하로 가는 게 지금 4주째 되고 있거든요. 네. 12월 첫째 주부터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 고착화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과 좀 다른 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예전에는 저희 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의힘 예.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어찌 보면 동반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선거에 지금 100일 남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조차도 예. 지금 민주당이 어찌 보면 구청장은 거의 뭐 25개 중에 24개 구청을 하고 있고요. 예. 의원도 거의 뭐 대부분 하고 있지만 지지율에서 지금 역전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당 지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 상황에서요. 그동안에 이제 견고한 지지층을 좀 결집해야 되나 아니면 좀 위축된 지지층을 좀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 두 가지 갈래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뭐 문자 받습니다만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많은 문자를 받을 겁니다. 당원들한테. 우리 당원이 한 7, 80만 되는데요. 그중에 온라인 당원이 한 반 정도로 된다고 보고 최근에 또 보면 오히려 당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런 역할이 있겠지만 선거는 또 어찌 보면 중도 싸움이거든요. 예. 지금 저도 사실은 이 서울시장 앞두고서 우리 당에 지금 주자들이 많이 안 보여요. 사실은 어찌 보면 유상 의원만 지지선을 했고 박주민 의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은 아직
박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주저하는 것 같은데 야당은 지금 굉장히 주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안철수, 뭐 금태섭 의원뿐만 아니라 한 진짜 10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많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거든요. 말씀처럼 뭐 부동산 문제는 저는 아마 청와대 수석이든 아니면 장관을 바꾸면서 정책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결국 공급에 대한 신호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특히 한 지금 100일, 3달 정도 남았는데 저는 좀 판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자도 좀 많이 띄우고 정책도 좀 바꾸고 그러면서 예. 국민들의 시선을 좀 저희 당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좀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잖아요. 청와대 선택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걸 보면 뭐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현미 장관의 장관의 퇴임식이 또 예정이 돼 있다고 네. 하는 거 보면 그냥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저희 주제가 지지율이었지만 아마 지난주는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옹호하는 발언, 그죠?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아마 그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변창흠 후보자가 대통령 국정 수행의 긍정평가, 민주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은 절대 안 미쳤을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영향을 뭐 얼마나 미쳤을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그다지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긴 어려울 거 아닌가 싶고 정의당조차 부적격 입장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성 아니면 자질 시비는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라든가 뭐 부정 채용, 뭐 특별 채용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게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 이제 후보자가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장관으로는 임명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변창흠 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정책 결정권자는 신뢰가 있어야지 시장이 안정되는데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청와대 참모들을 바꾸더라도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그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긍정적인 그런 이렇게 심리가 계속 확산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이 안 설 것이다. 예. 네. 한 가지 조금만 첨언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아는 사람들을 몇 명 채용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업무방해 이런 걸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막연한 추측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서류를 어떻게 바꿔치기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사전에 뭐 내정을 했다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청문회 할 때마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장관 임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할지 계속 갈지 말지는 결국 검찰이 손에 쥐게 되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법적 대응을 한다. 저는 특히 장관 임명되고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정치가 의미가 없다. 결국은 뭐 검찰이나 사법부가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부터 한다. 저는 아마 야당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예.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뜨거운 이슈죠. 앞서서 저희가 국회 장보경 기자를 통해서 지금 분위기를 좀 들어보게 됐는데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가려내기 위한 추천위원회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들은 배제가 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에 2명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인물들을 추천하든 간에 여야의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 여파 어느 정도나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이도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사실 이제 최근에 또 다시 공수처법을 개정을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의 그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법이 다른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 야당의 비토권만 무력화하는 것만 개정하고 나면 사실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개정안이 위헌이니까 뭐 추천위
후보도 의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좀 전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야당은 뭐 부결해봤자 이게 반대표를 던져봤자 부결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 그냥 결정을 하고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그냥 가결하면 이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만큼 소수당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 있고 그때도 이제 공수처법 갖고 이제 처음 통과시킬 때도 작년에도 야당의 비토권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했지만 지금 이제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이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걸 또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애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도 정치가 사법화되는 정치를 자꾸 검찰이나 법원에 갖고 가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자꾸 되는 거예요. 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국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해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공수처를 이렇게 아주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는 게 정말 이제 일각에서 처음 나오던 얘기 있었죠. 뭐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후보 수사 1순위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제 공수처가 괴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공수처는 지금 기소와 그다음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선 검찰 개혁은 자꾸 기소 수사권을 이제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는 그걸 다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견제할 것도 명확하지 않고 하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관심을 끄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이 얘기 뭐 지난 1, 2년 동안 계속 해온 얘기라서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야당은 뭐 비토권이 있으나 없으나 반대하는 거고 들어와도 반대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지금도 언론 나오지만 이제 김진우, 김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5표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 예. 이건희 전 이제 검사장인가 그렇죠. 변호사도 아마 4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동안 관례를 보면 결국은 야당 의원 빼고는 다 나머지 같은 편 아니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변협회장 변호사를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변협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분들이 그래도 좀 중립적일 수 있다. 여기에 결국은 야당이 그러려면 저는 노선을 차라리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행정처장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예.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게 더 끈다고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행정소송 헌법재판 얘기하는데요. 지난번 법 나왔을 때도 헌법재판 제기했어요. 근데 집행정지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저는 뭐 국회 일을 사실 사법부 갔다 해서 판사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쨌든 결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7명인데 5명 결의 안 받고 4명만 받아서 올렸다.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법원에서 제동을 걸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하는 일 자체를 예. 뭐 사법부에서 제동 걸 일은 거의 없다. 저는 뭐 그리고 지금 자꾸 청와대 특감반 얘기하는데요. 이건 아마 공수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안으로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예요. 저는 아마 공수처가 자리 잡으면 이건 아마 없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임명하고 청와대 특검반도 임명하고 공수처도 만들면 모순적인 제도가 2개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아마 청와대 특감관 같은 게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이게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 선언 이후에 이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 비례대표 후순위로 국회 입성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승계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출마하는데 이제 어쨌든 비례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후보가 되면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예. 사퇴를 하면 이제 김의겸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형태라서 예. 출마 선언할 때 저런 얘기 물론 뭐
관심을 갖겠지만 저는 과연 뭐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최종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진애 의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 여당 측에 좀 선거 풀도 좀 크게 만들고 판을 크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뭐 안철수나 금태섭 전 의원의 역할 같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로 될 걸로 봅니다. 본인이 뭐 후보가 된다 그러면 사퇴를 하겠지만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기에 김의겸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호사가들의 그냥 떠도는 말, 현재로서는 뭐 그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